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네. 어젠가 그저께 이번 주말에 주경야독 나옵니다. 주경야독에 저기 보이시죠?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지난번에 박사이카 식사합시다에서 한번 초대했던 김효지 대표님이시고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미국 부동산 한 20년 하신 베테랑이신데 같이 주경야독 찍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 듣는데 역시 이 성공하신 분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지난번에 쓰셨던 책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였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요 부분인데 같이 오신 상무님이 뭐 이런저런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항상 땡큐, 땡큐를 많이 한다고. 제가 제 인생의 턴어라운드가 됐던 게 유럽 배낭여행 1990년 7월에 갔었고요. 그리고 91년도에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년 가까이 있었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제 인생의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거기서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산 사람만의 약간 좀 시크한 거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좀 그랬었거든요. 잘 웃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친구 영화에도 보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부터 해가지고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뭐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였는데 미국을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아무튼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미국에도 What are you looking at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우리도 뭘 봐 이거 있잖아요. 뭘 봐. 근데 미국에서 길에서 사람들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요. 뭐 조깅하던 아저씨나 뭐 아가씨나 다 지나가면서 하이 하는 거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이 이러면서 그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저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요즘은 우리도 보면 표정들이 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30년 전이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전쟁을 겪고 뭐 민주화 운동하고 워낙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 6, 70년대를 이래 지나오다 보니까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항상 뭔가 경계를 하고 군사 정권 때는 또 언제 뭐 끌려갈 경우도 많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갔더니 참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뭐 하이 하고 요즘은 미국에서도 히치하이킹 이런 거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차 태워달라면 또 차 태워주고 모르는 사람인데 길가에 차가 고장나 서 있으면 그 뒤로 뭐 한 두세 대는 그냥 쭉 쓰면서 무슨 문제냐고 4시간을 허비하면서 가서 무슨 문제냐고 도와주고 그 문화가 저한테는 컬처럴 쇼크였어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남의 장점을 항상 저 사람은 뭐 어떤 장점이 있지?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요. 저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늘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배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컬처를 보면서 그걸 습득을 했던 거죠. 저는 뭐 나는코 뭐 형님 우리 애들 미국 보내야 됩니까? 유학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후배들이 예전에 형님 저도 유학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무조건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미국 가면 그냥 뭐 어떻게든 따라서 돈 해결 다 되니까 무조건 가라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받았던 이
이 컬처 샥을 느끼고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나이스, 비나이스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턴어라운드가 됐고 지금까지 제가 있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상무님이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땡큐라는 거예요. 땡큐.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이 땡큐라는 딱 두 단어가 말하기도 쉽잖아요. 예, 감사하다고. excuse me도 많이 하죠. 죄송하다고. 예, 그래서 아주 밥 먹으면서 미국 부동산 얘기보다는 그러나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를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김효지 대표님하고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50분 얘기합시다 했다가 거의 1시간 반 얘기했거든요. 순삭이었습니다. 주말에 주경야도 1부, 2부 이렇게 좀 나눠서 올라올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어제 100만 년째 가지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제 플러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국은 주식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네, 아무튼 기분은 좋은데 제발 이제 디스카운트 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분도 감사합니다. 땡큐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또 밑에 댓글로 애공 손해보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도 해주시고 저도 12년째입니다. 네, 그렇게 쭉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즐거운 주말인데 기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중국 더블 플러스 수출 18% 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우선순위 자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prior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4시간에 대한 주식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priority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 넘버 원이 이 우리나라 수출 동향. 넘버 원은 사실 오늘 아침에 했던 ISM 제조 PMI. PMI와 이 수출 동향 계속 같이 거의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 요 두 개를 보면서 주식 투자해야 되고요.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코로나 때에도 많은 분들이 다시 1400 깨질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을 때 사실 이 PMI랑 수출입 동향만 봐서도 그런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수출이 계속 올라오고 PMI가 올라오는데 계속 경제가 나빠질 거다. 어떻게 될 거다. 2차 팬데믹 때문에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제가 미분 문제를 푸는데 왜 삼각함수 공식을 갖고 와서 미분 문제를 풀려고 하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표 수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커버는 해드리긴 했는데 자, 한국의 1월 수출 실적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47억 달러 가깝게 기록됐답니다. 올해 1월 수출이 546억 달러, 6억 9천만 달러. 1월 기준으로는 22년 역대 최대였던 553억 2천만 달러를 찍은 데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이거든요. 22년 1월. 사실 22년 1월부터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하긴 했었는데요. 자, 지난해 1월에는 462억 7천만 달러. 많이 줄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이 선행성이 있는 게
중요한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건 아니다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백밀러입니다.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 앞을 보면서 운전할 때 한 100m에서 150m 앞에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22년에도 1월 달에 553억 달러 나왔지만 결국 1년 지나고 보니까 462억 달러로 확 떨어졌잖아요. 주식 시장이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수출이 감소하고 실적이 안 좋아질 걸 미리 내다보면서 주가가 빠졌었고, 작년 23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 2180 찍고 그때부터 올라가고 수출 마이너스 44였는데 올라가고 결국은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걸 또 미리 알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8% 늘어난 수치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한 건 20개월 만인데, 한국의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1월 수출을 이끌었는데요. 그동안에 작년 4분기 거의 반도체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이렇게 수출 증가의 가장 주도 산업이 반도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5대 주력 품목 중 1순위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이 9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6.2%나 불었네요. 이 증가율은 2017년 12월 64.9% 이후 가장 큰 수치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그때 11월에 삼성전자는 고점을 쳤고 2018년도에 하이닉스는 그 이후에 고점을 치긴 하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고요.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대형 SUV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간 데 힘입어서 역대 최대인 6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 기준 최대인 지난해 1월 49억 8천만 달러보다 24% 넘게 늘었고요. 자동차 수출은 19개월 연속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증가율은 76%에나 달했네요. 그리고 컴퓨터 수출도 37.2 증가했네요.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의 흐름을 끊었다고 합니다. 석유 제품도 11.8, 자동차 부품 10.8, 섬유 8.5, 절강 2%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반면에 2차 전지가 마이너스 26.2%로 엄청난 역성장을 했네요. 무선 통신 마이너스 14.2%, 수출은 크게 감소를 했다. 이런 거 또 보면, 그 2차 전지도 보면 너무 지금 보면 공매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수출 증감률입니다. 수출 증감률. 그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한국의 1월 수출 실적을 이끌었고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1% 증가한 107억 달러를 찍으면서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웃돌고 있고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한 게 주요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0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으로만 한 달에 13조 정도를
수출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12개월 다 합치면 한 150조 정도 수출하나 보다, 그죠? 자,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9%나 증가했네요. 인도에 대한 수출도 철강 제품, 반도체 등의 호조 덕분에 역대 최대치인 15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네. 유럽연합이 5.2, 중남미가 28.2, 중동 13.9%나 수출이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 전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으로도 10.6%, 아세안도 5.8% 늘어났네요. 네. 다 늘어났다, 그죠? 네. 위에서 읽어드렸듯이 대중국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면서 20개월 만에 플러스가 나왔고, 자, 1월 수입은 543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감소를 했고요. 가스가 41.9%, 마이너스 41.9, 석탄 마이너스 8.2, 네, 수입 축소 등의 영향이고, 원유 수입은 6% 증가했네요. 그 결과 1월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년 1월에 52억 달러 적자. 그때 엄청나게 적자가 컸었죠. 그러면서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닌가. 그거는 작년 1월이었네요. 22년 1월? 그리고 지난해 1월에도 127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재작년 1월에 52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 되게 높아지고 있었었죠. 네. 그러고 2월 달에 또 전쟁도 터지고, 지난해 1월 큰 폭의 적자를 본 것과 비교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플러스, 반도체 수출 플러스, 대중국 수출 플러스 전환, 무역수지 흑자 등 수출 회복의 4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면서 이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천억 달러, 네, 거의 900조 정도 올해 수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미국 반도체 협회가 한국도 중국에 장비 수출 못하게 해달라고 했네요. 자, 미국 반도체 업계가 대중 수출 과정에서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지난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다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가 동맹국에 비해서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표 좋은 표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 블로그나 이런 거에다가 딱 저장을 해두시면 좋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 순위입니다. 1등이 세계 1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옆에 2022년 매출액도 나오거든요. 22년 매출액이 한 250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ASML, 노광장비로 유명한 ASML, 네덜란드. 3위가 램 리서치가 3위고요. 그리고 4위가 TL, 도쿄 일렉트로닉스. 여기가 4등이네요. 근데 이 네 회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5등 KLA 미국, 6등 어드반테스트 일본, 7번 스크린 일본, 8번에 ASM 인터내셔널 네덜란드,
9등이 코쿠사이, 일본, 10등이 테라다인, 미국. 야.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다 보니까 반도체 강국, 예, 반도체 공화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장비 회사 1등부터 10등 보면 전부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서 장비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예, 만들어서 파는 네,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참 장비 회사도 되게 많은데 그죠? 네, 10등까지 전부 예,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SIA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는 미국 기업들이 품목별 수출 통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장비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이 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빠져있네. 등 경쟁 기업들은 수출 통제 대상에 없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봅니다. 이 협회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이 같은 규제로 해외 경쟁자들이 버는 돈은 그들의 또 R&D에 투자가 돼서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다자방식의 대중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네요. 네. 리넬 맥케이 미국 상무부 칩스 프로그램 국장이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재료 장비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미국 투자 포럼에서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접수한 사전 의향서 170건에 더해서 오늘 기준으로 총 570건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3억 달러 미만은 마감이 됐고 3억 달러 이상 대형기업을 위한 신청은 3월 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 맥케이 국장은 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할 수 없지만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기업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올해 내에 걸쳐서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일부 기업에 3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면서 삼성전자와 인텔, TSMC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도했네요. 3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단 말이죠. 이 지난 4Q 실적은 안 좋았지만 3Q LG 엔솔 실적을 딱 뜯어보면 그 보조금 받은 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빼면 실제 영업이익률은 1%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3월 말까지 지급이 되면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4월 달에는 요 보조금이 이익에 들어가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네. 그런 효과가 잘하면 있겠네요. 네. 신문 기사 읽다 보면 이런 거 하나씩 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 내용 쭉 있는데, 자, 한편 SK 하이닉스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를 선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일 보도를 했고요. 인디애나주에 들어설 SK 하이닉스 패키징 공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갈 HBM 제조를 위한 DRAM 적층에 특화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하이닉스도 나중에 보조금 받겠다 그죠? 하면 알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김형구 특파원, 정영교 박혜리 기자님이
네,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지원의 마음상담소 그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이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님 그때 내용이 되게 좋아서 네, 좋은 피드백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곱씹는 사고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좋았던 기억을 곱씹기도 하지만 대개는 후회스러운 경험을 들여다보는 부정적 반추, 브루딩, 네, 브루딩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희 딸도 그렇고 저는 이 잡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이 밤에 누워도 처음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네, 누워가지고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보면 대체로 옛날에 좀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왜 그랬을까? 중학교 때 왜 그랬을까? 벌써 한 40년, 45년 전 일도 막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좋았던 것보다는 후회스러운 경험을 많이 반추해보네요, 정말. 자,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슬픔의 원인을 곱씹고 이 상황의 의미를 찾아 헤매느라 모든 순간을 곱씹고 내가 달리 행동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곱씹기를 여러 달 여러 해 반복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힘든 감정은 잠시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반추는 몹시 매력적인 도피처가 됩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반추는 우리를 생각의 미로에 가두어서 어떤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도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더욱이 반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데 지난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많은 연구는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면증 나오네요. 등 광범위한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 요소로 반추를 꼽습니다. 유전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딸이 저랑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네. 밤에 한번 퇴근해가지고 항상 제가 늦게 퇴근하니까 한 12시 반 1시쯤에 딸이 자는 방문을 싹 열어가지고 얼굴을 이래 보잖아요. 얼굴만 봐도 딱 티가 납니다. 안 자고 있네? 하면 씩 웃으면서 눈 뜨거든요. 그 집사람 보고는 서연이 언제 잤냐 하면 1시간 전에 벌써 방에 들어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문 열고 얼굴만 봐도 자는지 안 자는지 티가 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잡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유전적으로도 분명히 있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유전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반추는 여러 상황에 놓이며 후천적으로 익힌 습관입니다. 그래요? 후천적으로 익힌 습관이랍니다. 나쁜 습관이네요. 자, 일례로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확인하려 드는 이들로부터 원치 않게 영향을 받았다면 거듭된 반추를 통해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와 대비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고 여러 문제가 분명한 연결 지점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상황을 복기하고 관계성을 분석하는 반추를 합니다. 그러네요. 혹은 주변으로부터 오랫동안 부당하게 비난받고 정서적으로 학대받아 온 분들의 반추는 매번 자기 비난과 비현실적인 죄책감으로 끝이 나고 불행의 모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작은 민폐나
큰 민폐나의 차이일 뿐인데 자기 존재는 모든 순간 민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찌르는 반출을 합니다. 개인의 결함과 우울은 극복해야만 하며 우리는 행복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들도 반추의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할 수 있다는 식의 동기부여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두고 행복과 웰빙에 대한 자기계발서를 곳곳에 비치한 해피룸 환경에 연구 참여자들을 초대했고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환경에 비해서 이 해피룸의 참여자들은 과제 수행 실패 이후 자기 실패의 원인에 대해 더 오래 반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반추는 각 사건이 나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곱씹는 것에만 머물러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담당하는 후대상 피질과 설전부라는 뇌 영역이 유독 과잉 활성화되고 다른 뇌 영역과는 소통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안테나가 안으로만 향하니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반추 끝에 남는 것은 왜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다채로운 자기 비난, 그리고 뭘 해도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닫힌 결말뿐입니다.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그 지경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뭘 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그 사이 잊혔던 나의 감정들은 나에게 복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봐주지 않은 작은 우울이 이자가 붙어서 큰 우울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런 분들께 진짜 해결책은 뭐죠? 개인적으로 즐겨 드는 비유는 망해버린 된장찌개입니다. 공들여 만들던 된장찌개가 그만 끔찍하게 망해버리는 날도 옵니다. 그래요? 된장찌개면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그러나 그 앞에 서서 왜 망했지? 왜 망했지? 왜 망한 거지를 50년을 고민을 해도 그 된장찌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된장찌개는 개수대에 버리고 이제부터는 얼른 김치찌개를 끓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된장찌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인생에 아주 그렇게 중요한 찌개가 아닙니다. 그게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일은 실은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납니다. 우연한 상황으로 혹은 상대방의 사정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 탓이 있었대도 그 일로 제일 괴로운 건 지금 나 자신입니다. 내게 슬픔과 분노가 오고 있으니 나를 먼저 위로해 주세요. 나의 감정들이 알려주는 지혜를 찾아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아꼈구나. 내가 그 시간을 사랑했구나. 앞으로의 내 삶의 방향이 비로소 또렷해집니다.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찌르는 서사를 매 순간 그렇게 적어 내려가지 말아요. 없는 의미를 만들려 하지 말아요. 아주 그렇게 대단히 행복해지려고도 말고 그냥 반추하던 에너지의 반만 들여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고 집도 좀 치우고 다시 맛있는 커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실은 지금의 생도 이미 상당히 웃기고 더없이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옛날 일에 너무 집착이죠. 그죠?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이 세상사는 세옹지마다 잘된 게 잘된 게 아니고 못된 게 못된 게 아니다. 살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안 돼서 지나고 보니까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 된 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잘된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롬 파월 전에 앨런 그린스펀이죠. 앨런 그린스펀의 자서전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앨런 그림스번도 그랬고, 제로 투 원이네요. 제로 투 원. 제로 투 원에 피터 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부모님은 러스쿨 가가지고 대법관, 예, 대법관이 되기를 바랬었죠. 근데 대법관이 안 되고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됐고요. 그리고 방시혁 의장도 그렇죠. 어머님은 서울대 법대를 가기를 원하셨던가 뭐 그랬는데 미학과를 가가지고 지금의 BTS를 만들어냈고 그죠.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 지나고 보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96년도에 어플라이 했다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96년에 들어갔던 분들이 97, 98년 6월 달에 졸업을 했더니 IMF 상황이었잖아요. 취직이 안 됐습니다. 아까 뭐 인디애나도 나왔는데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같은 거기 이제 경영학부나 이렇게 다른데 뭐 아이비리그 그래서 좋은 학교를 MBA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1년 뒤에 97년에 들어가서 99년 6월에 졸업을 하니까 그때는 뭐 시장이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환은행도 붙고 신한투신도 붙고 막 그런 식으로 지나고 보면 안 된 게 안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좀 더 GMAT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성적 높여서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쉬움들이 옛날에 많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 보고요. 이 돈의 심리학을 쓴 모건 하우젤의 새 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 새 책을 S&P 500 2월달 상승률을 맞추신 세 분한테 이제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새 책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 대한 목표 기대치를 낮추라고요. 너무 불가능한 기대치를 너무 힘든 기대치.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에임 하이 하라고. 네, 일단 목표는 높게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목표를 높게 해놔야 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 좀 힘에 부치게 열심히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덤덤합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든 안 좋게 나왔다.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결과는 다 한마디로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도 나중에 더 좋은 뭔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지은의 마음 상담소 칼럼이었습니다.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요 칼럼도 항상 제가 즐겨봅니다. 자, 아듀 에비타, EBITDA.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에비타 많이 쓰니까 익숙한 개념인데, 자, 읽어볼게요. 최근에 워크아웃, 기업 경영 개선 작업에 들어간 태형건설의 경영은 이미 2022년에 악화했다.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어제 그 잉여 현금 흐름 하면서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그죠? 이 OCF, Operating Cash Flow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2년에 마이너스 1445억이었다네요. 지난해에도 현금은 계속 빠져나갔고, 그런데 순이익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지 못했다. 2022년도에 순이익이 491억이었고 지난해 3분기 내내 플러스로 집계가 돼 있었다네요. 순이익과 이 영업현금 흐름, OCF의 차이는 태형건설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말미암는다. 발생주의는 비용과 매출을 연계하고 여러 회기에 걸쳐서 처리한다. 장사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는 계속기업 개념과 연관이 있다.
이 회계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생주의, 또 하나 현금주의. 예. 그래서 계약을 큰 건 계약을 했어요. MOU가 아니라 진짜 100억 내가 사줄게.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발생을 했잖아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인도를 했다 치자고요. 근데 돈은 지금 1월에 이제 2월 5일 날 물건은 줄 건데 돈은 내년 2월에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이 되는 거죠. 분명히 물건 팔았어요. 100억 원어치. 팔았는데 돈은 내년 2월에 줄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니 분명히 매출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외상 매출로 잡습니다. 그리고 얼마 10% 이익 주기로 그 매출에서 이 비용 빼고 하면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이 얼마 나올 거라고는 적지는 않지만 그래서 매출의 인식을 하는데 요 부분에서 왜곡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사나 코스닥의 저 밑에 있는 한 개 기업 중에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나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걸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상 매출을 발생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을 발생해서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100억 매출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익을 얼마 잡아서 영업이익을 일단 플러스로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되냐면요.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또 다시 손실 처리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하고의 차이가 이 발생주의 회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요 말씀이죠. 발생주의는 비용과 매출을 연계하고 여러 회기에 걸쳐서 처리를 합니다. 장사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는 계속기업 개념과 연관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예를 다 해놨네요. 외상으로 판매한 매출도 비용이 들어간 부분만큼 기재를 하고 장기 프로젝트는 수익과 비용을 여러 회기에 배분하는데 수익의 현금화가 비용 지출보다 늦어지면 태형건설처럼 순이익보다 OCF가 적어지고 반대로 현금이 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는 순이익보다 오히려 OCF 현금 흐름을 더 크게 한다.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순이익과 OCF의 추이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OCF가 있는데 왜 에비타를 쓰는 까닭이 무엇일까?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낸다는 에비타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네, 요게 에비타죠. 그래서 earning인데 순이익인데 before 뭘 빼느냐면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차감전 이익. 네, 요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전 이익인 거죠. 네. 자, 이 값은 요즘 같은 실적 발표 처리되면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에비타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관성의 법칙 때문이라고 답변했고요. 최 교수는 숫자로 경영하라 해서 OCF가 에비타보다 훨씬 우수한데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배운 대로 에비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에비타가 먼저 만들어져 활용이 됐고 OCF가 포함된 현금 흐름표 작성은 그 다음에 의무화됐습니다. OCF에는 일반인도 회계감사를 거친 현금 흐름표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에비타라는 회계 문화 지체에서 벗어나자. 아듀 에비타. 헬로 OCF. 네,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양대천 교수님하고 제가 4년 전, 3년 전에 그 투자하는 영상도 찍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그 양대천 교수님이 재무제표를 보이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기 아마 어디 있을 건데 거기서 제일 강조했던 게 이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예, 찐 수익이라는 거죠. 네. 그 이익을 아까처럼 이익이 난 것처럼도 만들 수 있지만 이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depreciation하고 amortization 뭐 상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뭐 장치, 기계 장치 같은 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여온 기계 장치를 5년에서 많이는 한 뭐 20년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상각할 수 있는데 가속 상각 방법 해가지고 처음에 100억 투자한 거에서 한 40%를 확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확 줄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는 이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또 백우진 대표님께서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밑에 차 수출 세계 1위에도 모두 다 싸게 팔던 중국의 자책골. 그 다음은 여행은 해외, 소비는 직구로, 엔데믹 딜레마의 내수 타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전기차 굴기에 힘입어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 세계 1위에 오른 중국의 속빈 강정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요. 점점 더 많이 팔고 있지만 수익은 더 줄어드는 산업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수입 장벽을 높이려는 미국, 유럽의 견제를 중국 자동차 업계가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쭉 읽다 보면 둥펑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장청 자동차 뭐 많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의 모회사 순이익이 각각 뭐 블라블라 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돼 있고 20개 조사 업체 중 7개사는 매출도 줄었다라고 돼 있고요. 중국 광동성 전역에 80개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하던 대리점 브랜드 용하오 투자그룹도 파산을 했고 중국의 승용차 판매는 2017년 2,400만 대를 정점을 찍은 이후 정체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차 시장 왕자는 테슬라와 BYD.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 6.3, 21년에 12.2, 그리고 22년에 16.8 그랬다가 작년에 10.5. BYD가 4.5, 2.1, 5.0, 작년에도 5.28. 그래도 BYD는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추이고 테슬라는 이래 확 꺾였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꺾이니까 미국의 주요 기업들 다 날아가는데 테슬라만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네, 그 밑에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40% 이상 오를 수가 있고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 자동차 기본 관세 2.5% 외에도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SNS에서 자동차 산업을 크고 강력한 중국의 손에 팔아넘기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중국 견제를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는 여행은 해외로 가고 소비는 직구로 하고 엔데믹 딜레마의 내수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워맨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